오우가 저번 시간에 그 시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작가의 특성 좀 알아봤었고 오우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봤었어요. 그 자연물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해줬었죠. 그쵸? 네. 근데 사람처럼 비유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의인법이 쓰여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이 오우가의 내용들을 한번 시작하기 전에 제재 연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저번 시간에 봤다시피 요거는 평시조예요. 평시조. 그러니까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진 평시조라고 볼 수 있고 그 평시조들이 여러 연처럼 모여서 각각의 연들이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연으로 이루어진 연시조라고 볼 수 있고 전 6수로 되어 있어요. 1수부터 6수까지. 그리고 성격은 예찬적이고 찬미적, 자연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찬적이 무슨 뜻이야? 어떤 한 대상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해서 칭찬하는 그런 특징. 찬미는 뭐예요? 예찬하는 거야. 이거는 미를 예찬하는, 그 대상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걸 찬미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은 지금 오우 자체를 자기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연물들을 친구처럼 생각하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누구였다?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 그 친구들이 5명의 친구이기 때문에 오우.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오우 예찬. 그렇죠. 오우 예찬.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오우 예찬. 그렇죠. 5가지 자연물을 어떻게 했어요? 의인화했다. 그래서 화자의 벗으로 표현하고 있다. 벗은 뭐라고 했어요?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인식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문답법. 문답법은 뭘까? 네,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문답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대조법. 대조법은 반대되는 대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 그래가지고 그 주제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 그게 바로 대조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과 같은 다양한 표현 방법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런 표현 방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근데요, 예찬적이랑 찬미적은 비슷한 뜻이에요. 비슷한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런 느낌, 칭찬하는 느낌. 네. 자, 그래서 이 갈래는 일단 뭐라고 했어요? 2글자로. 오우요? 시조. 시조라고 볼 수 있어요. 시조. 시조는 이제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해서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 담긴 문학사적인 그런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단원을 설정했다. 오우가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표현함으로써 시조를 절묘한 경지로 이끌었다는 점이 나타난다. 그럼 이제 오우가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중세국어의 그 표기법이 그대로 담겨 있어. 그래서 이걸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어떤 뜻일까를 한번 거꾸로 추적해 가면서 그 의미는 원래 무엇일까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내 버디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버디는 벗이라는 거야. 버디. 내 친구가 몇인가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음의 형식이 나타난 거지. 네, 물음. 내 벗이 과연 몇인가? 이렇게 하니까 수석과 송죽이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수석 한자 뭐예요? 수. 물이야. 그러니까 이건 물이야. 그리고 석은 뭐야? 돌이야. 네. 그러니까 물이랑 바위라는 대상이 나타난 거야. 송죽. 송은 무슨 송자야? 소나무 송자예요. 그리고 죽은? 대나무.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물이랑 바위랑 소나무랑 대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산윤선도라고 하죠. 호가. 고산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외로운 산이라고 했어요. 네. 네. 친구들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연물들이 오로지 내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점에서 내 친구는 자연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연은 그 성리학적인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성리학에서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동산에 달 오르니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네, 그쵸. 동산은 그냥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에 이제 달이 이렇게 떴어요. 요것도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여기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 요 친구들이 바로 오우구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5명의 친구들.
그랬더니 요 감정의 인식이 어때요? 반가움의 감정이 나타난다. 반가움.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거죠. 이 오우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적 화자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하리란 뜻이에요. 무엇하겠느냐? 무엇하리. 이렇게 필요가 없다. 이 5명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만 있으면 나는 편안하고 만족한다. 편안하고 만족하다라는 그 한자성어가 안분지족이라고 해. 뭐라고요? 네, 안분지족이라는 한자성어도 알아두세요. 나는 충분히 이 상황에서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5명의 법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어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두어라. 난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받기는 밖에 뭐뭐 밖에 게 또 더하여서 무엇하겠느냐. 친구 더 사귈 필요가 없다. 나는 이 5명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수라고 보면 돼.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의 5명의 그 벗을 소개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친구들을 소개했어요. 그럼 각각의 그 친구들에 대한 소개를 일수에서 했으니까 나머지 수들에서는 이 한 명 한 명의 친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친구가 누구냐? 얘가 물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예요. 물을 설명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대조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대조는 그 2가지 속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구름빛과 그리고 바람소리라는 대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 구름빛, 구름과 이 바람 같은 경우에는 윤선도가 제목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오우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이 친구들은 친구예요? 아니에요? 네, 내 친구들은 오로지 5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구름이랑 바람은 왜 친구가 될 수 없을까를 한번 살펴봅시다. 구름은 그 빛이 이거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구름빛이 맑고 깨끗하긴 하지만 검은색으로 먹구름으로 되기를 자주 한다. 이건 자주란 뜻이에요. 자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의미에 그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좋다라는 게 원래는 맑다랑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좋아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맑다랑 깨끗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야. 그리고 바람 소리도 맑다 하나 때로는 바람이 불지 않고 그칠 적도 많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떠냐? 변한다. 변하는 존재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은 맑고 깨끗하면서 그칠 때가 없다. 이거 뉘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칠 때가 없기는 오로지 물뿐인가 하노라 라고 하니까 물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존재.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불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3글자로 하면. 그리고 이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가변성. 네. 이 불변성과 가변성의 그 2가지 속성이 반대가 되죠? 네. 그래서 나는 물이 더 좋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죠.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이 화자가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이라는 건 끊임없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흐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끊임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이미지도 가지고 있고 물처럼 그치지 않고 학문이나 뭐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도 이 자연물을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수였어요. 물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자, 한번 이제 칠판을 지우고 3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1, 2수를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구름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바람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물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를 한번 짝꿍이랑 얘기를 나눠보세요. 나도 구름 좋은데. 나도 바람이 좋은데. 나도 바람 좋은데. 바람이 좋아요?
바람이 어떤 점에서 좋아요? 네. 변해서 좋아요. 아, 그러니까 유익하잖아요. 풍력 에너지가 될 수 있어. 환경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에너지의 관점에서 아니 뭘 싫다. 풍력 에너지. 그러니까 바람이 그래서 좋다. 그리고 변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 하지만 바람은 계속 변한다. 때로는 태풍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물도 변할 잔잔한 바람이 되기도 하고. 얼 수도 있는 거야. 맞아, 더러워질 수도 있죠. 그렇지, 물은 더러워질 수도 있다. 그걸 바탕으로 한번 답 시조를 쏘아보세요, 여러분들. 그 내가 시조가 뭔지를 일단 알려줬어요.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려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향가 썼었잖아, 그치? 향가 썼었는데 지원이가 향가를 잘 썼었잖아요. 그것에서 나아가가지고 이제 시조를 이제 써볼 수는 있는 겁니다. 좀 힘들어요. 한번 시조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의 바람과 그리고 여기서 이제 꽃도 나오는데 꽃에 대한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번 여러분만의 시조를 만약에 써서 온다면 저번에 지원이와 같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삼수로 일단 넘어가 보죠. 아니 근데 향가에서 없는 거랑 뭐가 달라요 시조는? 시조에는 아은 안 나오고 여기서 초장, 중장, 종장이 있잖아. 근데 여기 항상 세 글자야. 구천의도이고 세 글자잖아. 그리고 위에서도 다 세 글자였어. 여기 첫째를 초장이라고 얘기하고 둘째를 중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장을 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장에서 요게 항상 세 글자, 그러니까 삼음절로 고정이 돼요. 근데 이렇게 고정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걸 살펴봤을 때 한국 문학의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향가의 그 감탄사가 아가 보통 두 글자로 이렇게 계속 나타났었거든. 그런 마지막 부분의 낙구 부분에 그 글자수 제한이 걸려 있었던 것이 이 시조의 종장에도 글자수 고정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원이가 만약에 그 또 이번엔 시조를 써보겠다라고 한다면 종장의 이 첫 번째 글자는 세 글자로 고정을 한번 해봐야 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시조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를 어떻게 하냐면 3, 4, 3, 4 그냥 3, 4, 3, 4 3, 5, 4, 3 이런 식으로 하면 맞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글자 수를 맞추면서 표현하려고 하는 이 주제를 정해. 그 다음에 시조를 쓰는 거지. 이게 초장이 되고 이게 중장이 되고 이게 종장이 될 거야. 필수수가 저게 아니면 안 되는. 대충 조금씩 변해도 돼. 요게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요거 안에서 한번 시조를 한번 창작을 해보세요. 내가 또 중학교 때 시조 창작반이었거든. 근데 시조만 창작했었던 건 아니야. 시조 막 난 시조 창작반만 했어요. 거의 중학교 때는. 방과후는 일본어만 계속 하고. 창작 내가 옛날에 중학생 때 창작했었던 거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좋아요. 알려주세요. 내가 12월 달에 한번 창작해 볼게. 왜냐면 내가 겨울을 좋아하니까 겨울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제 1년을 마무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시조 한 편을 써볼게요. 네. 까먹기 전에 한번 또 알려줘요. 알았죠? 댓글 남길게요. 근데 내 계정 안 돼. 계정 들어가서 서영이 계정 한번 탐색해보고 싶네요. 안 돼요. 염탐 한번 해볼게요. 왜 이렇게 있는 거야? 아, 네. 좋아요. 하이야, 왜요? 지윤이요? 지윤이 왜요? 제 랩 네임이 시조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랩을 좀 창작하기도 하나요? 지윤이가? 오, 꿈이 래퍼야 그러면? 아, 자, 삼수, 바위의 불변성. 일단 여기서도 자주 변하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여기 세모 이렇게 써져 있어. 풀이랑 꽃은, 곧은 이제 꽃이야. 왜냐면 꽃 옛날에 곧이라고 했었거든. 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선 꽃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풀은 뭐게? 풀이야, 풀. 꽃이랑 풀 나타나요. 무슨은 무슨 어떤 일로? 무슨 일로? 뭐라고 써 있어요? 피면서. 피면서 쉬디고. 이 피면서는 무슨 뜻일까요? 네, 꽃은 어떻게 쉽게 피는데
또 쉽게 지고 이렇게 피어나고 지고, 그러니까 소멸한다는 거죠. 그리고 풀은 어이하여는 무슨 뜻일까? 어찌하여. 푸르는 듯 하다가 가을이 되면서 햇빛 많이 받으면 누른색으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네들은 변하는 존재야. 패턴 나왔죠? 그러면 변치 않는 거, 바위는 어떻다고 할 것 같아요? 불변한다. 이렇게 변티 아닐산, 변치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바회는 바위야, 바위. 바위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꽃과 풀, 꽃, 풀, 그리고 바위, 얘네들 사이에서 대조가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불변의 존재 바위, 바위의 불변성을 예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봅시다. 이제 사수로 가면 이제 소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소라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의인화한 거예요. 사람한테 말을 건네는 방식이죠.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한다.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의문형 종결음이거든. 이 니은 다가 중세국어에서는 2인칭.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서 눈서리도 모르고 계속 푸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변하지 않는 거지. 이것도 불변성. 반면에 이제 더우면 꽃은 피어난다. 그러니까 햇빛이 많이 들면 꽃이 피어나요. 근데 추우면 이제 잎은 또 쉽게 집니다. 이 친구들은 쉽게 굴복하는 존재라고 보는 거죠. 잎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약하다. 이 추위를 어떻게 해야 돼? 견뎌야지. 떨어지냐? 근데 소나무는 어찌하여 눈서리도 모르고 계속 푸르냐? 대조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를 좋아하는 겁니다. 꽃도 안 피려면 피지 말지 왜 계속 펴있냐? 그리고 피었으면 계속 피어있지 왜 지냐? 그러면서 쉽게 변하는 요 특성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이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소나무가 어떻냐? 구천은 뭐냐면 땅속 깊은 지하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속 깊은 곳에 불희는 뭐야? 뿌리야, 뿌리. 뿌리가 곧은 줄을 근로하여 아노라. 글로 그것을 통해 미루어 짐작하건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본성마저도 너는 곧을 것이다. 이 추운 시련에도 굽히지 않는 너의 속성을 보니까 너는 뿌리 내면마저도 곧을 것이다 라는 점을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나무의 이 굽히지 않는 신념, 이 절개를 예찬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삼수와 사수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 삼수랑 사수에서 변하는 존재로 인식한 꽃과 풀, 그리고 잎이 지는 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한번 친구랑 얘기를 나눠보시고, 또 소나무랑 소나무랑 바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네,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냐면 글로 보지 않고도 지금 이렇게 앉고 트럭에 있는 것만 봐도 너는 고른 사람인 걸 알 수 있는데 다시 글로 표현해야 아니면 와 대박이다. 그렇지. 서정이는 이해도가 빨랐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이제 숨겨져서 땅속 깊은 곳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대상이야. 사람의 외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내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서리를 모르는 듯이 계속 푸른 외면을 보니까 너의 그 땅속에 숨겨져 있는 그 내면마저도 곧은 사람이구나 하고 미루어가지고 짐작하는 거죠. 네. 아시겠어요? 네. 그럼 이제 오수와 육수를 한번 봅시다. 오늘은 오수와 육수까지만 볼 거예요.
자, 이 시어의 대조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구름이랑 바람, 꽃, 풀, 잎 이런 친구들은 가변적이고 순간적인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 같은 경우엔 불변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가치들은 그 유교의 이념, 성리학적인 추구 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오수와 육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거시는 이것도 연철표기인데 겉이가 소리 나는 대로 표기가 된 거죠. 여기. 네. 나무도 아닌 것이 또 나무도 아닌데 또 풀도 아닌 것이 엄청나게 곧다. 곧기는 뉘식이며 속은 어이하여 비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이며가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누가 시켜서 이렇게 곧으며 속은 또 어떻게 이렇게 통통 두드려 보면 비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속이 빈 건 유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득도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애가 잡념과 생각들을 다 비우고 오로지 딱 곧은 심성만을 유지한 상태, 그것의 전형적인 전범이 바로 대나무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이 대나무,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곧고 속은 또 비어있느냐. 저렇게 또 사시에 푸르른 색깔 초록색을 유지하고 있으니 나는 그를 교화하노라. 이거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교화. 이건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좋아. 왜냐면 이거거든. 교타거든. 이게 좋다예요. 근데 조화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으니까 교화로 연결돼 가지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오수에서는 대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입니다. 육수엔 이제 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달. 작은 것이 아주 높이 떴다. 얘가 원래는 크지만 하늘에 떠가지고 작게 보여요. 그 조그만한 이 달이 높이 떠서 만물을, 세상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이 너만한 이가 또 있겠느냐. 그 밝은 대상이 네가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밤듐. 네, 밤듐은 밤중이란, 한밤중. 밤중에 광명은 이제 밝은 대상. 그런 밝은 대상이 너만한 이가 또 있겠느냐 라고 너라고 또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죠. 또 있느냐. 그렇죠. 너라고 얘기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또 이건 물음의 형식. 형식을 통해서 너만한 이가 없다. 네가 제일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라고 하고 있어요. 과묵한 모습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많이 가리지 않고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과묵하게 묵묵하게 떠서 세상 모든 것들을 비추고 있는 그런 달의 특성을 통해서 아, 그것이 내 친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육수였는데 달의 광명과 그 과묵함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오수랑 육수를 감상한 그런 소감 같은 거를 또 친구들이랑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달이 제일 좋은 달이 제일 좋은 것 같다? 다른 반에서는 이제 오우 그 인기 투표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꽃을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그 오우가 1수부터 6수까지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1수에서는 오우 소개를 좀 해줬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서는 각각의 그 오우의 특성들을 들어서 어떤 특성이 좋은지 대조나 의인법 등의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해서 높은 문학성을 이루는 동시에 화자가 추구하고 있는 그 유교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학습 활동들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되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